세계적으로 유명한 음식과 푸켓섬 등의 낭만을 떠올리기 쉽지만 태국은 아세안 제2위 경제대국이며 메콩강 유역시장과도 밀접하게 연관된 놓쳐서는 안 될 협력 대상입니다. 경제협력의 동반자 태국. 한국과 태국 간 교역량은 2018년 141억 달러로 역대 최고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태국은 아세안 국가 중 한국을 가장 많이 방문하는 나라로 손꼽히며 아세안 국가 중 처음으로 한국어를 대학 입시 과목으로 채택한 나라입니다. 한류가 꽃피고 열매 맺는 태국. 탐앤탐스는 홍시, 딸기, 오미자 등 한국 농산물을 이용한 특화 메뉴를 개발해 다른 프랜차이즈와 차별화에 성공해 가맹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CJ 오쇼핑은 태국 중산층 수요에 기민하게 대응해 태국 1위 홈쇼핑 업체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태국 시장조사 회사에서 선정한 2016년 인터넷 부문 브랜드 지지 순위에서 네이버 라인은 페이스북을 누르고 1위를 차지하였습니다. 신남방 정책의 핵심 파트너. 태국은 탄탄한 제조업 기반을 갖추고 제4차 산업혁명을 추진하고 있는 신남방 정책의 핵심 파트너입니다. 태국 4.0은 태국판 제4차 산업혁명 대응 정책으로 1차 산업 농업, 2차 산업 자동차 전자, 3차 산업 관광, 의료, 물류 전반에 정보통신 기술을 접목하자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국과 태국은 전통적인 제조업 분야를 넘어 로봇, 자동화, 바이오, 스마트 전자, 미래차 등 분야에서 구체적인 경제협력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태국에서의 새로운 기회와 도전. 동남아 정치경제의 전문가 윤진표 교수님의 강의를 통해 지금 당장 태국을 공부합시다. 태국의 사회와 또 문화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태국에 아주 다양한 사회문화적인 재미난 특징들이 많이 있거든요. 자, 제일 먼저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것이 태국의 국기입니다. 우리나라 태국기처럼 태국의 국기는요, 이 사람들이 트라이롱이라고 부르는데, 이 트라이롱이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 색깔로 구성이 됐다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트라이롱인데 3색입니다. 가운데 파란색, 하얀색, 그 다음에 맨 가에 빨간색입니다. 가운데 있는 이 파란색이 뭘 상징하냐면은 태국 하면은 생각나시는 게 태국은 왕국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 왕의 존재가 굉장히 중심이 있고요. 또 굉장한 존경을 받고 있는 그러한 국왕과 또한 그런 왕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운데 파란색이 이게 국왕을 상징합니다. 국왕 및 왕실이죠. 그 다음에 옆에 있는 하얀색, 이게 바로 불교입니다. 특히 이 불교를 지탱하는 데 필요한 소위 승려 집단들, 쌍가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승려 집단들이 국왕을 옹일하고요. 국왕이 정의로운 좋은 통치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상가로부터 어떤 서포트를 받고 또 그런 불교적 가르침을 잘 통치에다 나타내시라는 그런 불교적인 하나의 그 지원 체제를 보여준다고 하면 됩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맨 마지막에 있는 국민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 타이 국민입니다. 태국 국민들은 불교도들이죠. 절대 다수가 불교도들이고 이 불교도들인 국민들이 상가 집단을 통해서 국왕을 옹위하고 있는 그러한 모양을 보여주고 있는 국기가 바로 태국의 국기 트라이롱입니다. 즉 이걸 보면서도 태국 사회는 뭐냐? 국왕 중심에 그 다음에 불교 중심에 국민들이 모여서 만들어지고 또 그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사회이다라고 하는 것을 국기를 통해서 시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태국이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제가 한 몇 가지 정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제일 먼저 미소와 친절의 나라, 태국은 동남아를 대표하는 문화를 갖고 있는 나라입니다. 미소와 친절. 대부분 동남아 국가들을 봤을 적에도 그런 비슷한 인상을 갖습니다만은 굉장히 잘 웃고요. 그 다음에 상당히 친절하고요. 그 다음에 그러한 맥락 속에서 이 태국 사람들은요, 특히 이 동남아시아 전체 중에서도 어떤 동남아 문화, 그러면은 그 중에서도 타이 문화, 이것이 마치 대표성을 갖고 있다고 하는 걸로 굉장히 긍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 저 자신도 그러한 의미에 대해서는 뭐 동의합니다. 예, 동남아시아를 대표하는 문화를 갖고 있는 나라인 것만 맞습니다. 문화적 요소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뭐 음식도 있고요, 그다음에 생활하는 생활 문화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그들의 문화가 있습니다만은 이러한 태국이 가지고 있는 동남아를 대표할 만한 문화를 가지고 있는 것만큼은 인정을 합니다. 다음에 두 번째, 한국 전쟁에서 우리나라에게 군대를 파견해준 오랜 우리 한국의 우방국입니다. 동남아에서는 16개 국가가 한국전에 참전을 했었죠. 유엔의 깃발 아래. 그때 이제 필리핀과 함께 바로 태국이 그야말로 전투 부대입니다. 전투 부대를 파견해준 우리 한국을 위해서는 정말 오랜 우방국이고요. 좀 감사한 그러한 나라입니다. 자, 세 번째, 현재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찾는 관광 대국이죠. 예, 거의 이 태국에는 우리나라 분들이 정말 관광을 간다 싶으면 동남아 그러면 일단 태국부터 생각을 하시는 것이 자연스러울 정도죠. 그 다음에 요즘에 또 하나 이 소위 한류라고 하는 소위 코리안 웨이브가 가장 요즘 전 세계에 솔직히 많이 퍼져 나가고 있는데 동남아에서 보면 이 한류 유행의 중심 국가입니다. 또 그만큼 많은 것을 잘 수용을 하고요. 그 많은 것들을 또 좋아해 주고요. 특히 젊은 층들이 이 한류 유행에 그냥 앞장서고 있는 그만한 또 한류 시장으로서의 시장성도 굉장히 확보하고 있는 그러한 아주 한류 중심 국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남아시아의 중앙에 위치하며 유일하게 식민 지배를 받지 않은 나라 이렇게 제가 썼는데 이건 뭘 얘기하느냐? 역사적으로 동남아시아는요 16세기 이후에 동남아시아는 차례차례 모든 현재 동남아 지역들이 다 서구 열강의 식민지가 됐었던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유일하게도 태국만은 동남아시아 중앙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유일하게도 태국만은 식민 지배를 받지 않았던 나라입니다. 이거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만은 특히나 태국 19세기 때 태국 왕실의 그 왕실의 좋은 어떤 개혁 정치 또한 유연한 외교 이러한 것들이 식민 지배를 받지 않게 할 수 있었던 아주 훌륭한 그러한 국왕들을 그때 갖고 있었고요. 실제 그것이 또 작동을 했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태국 국민들의 자부심은 정말 대단합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동남아시아에서 식민 지배를 받지 않고 이건 다른 말로 해서 면면이 이어지는 태국의 그런 왕조 역사들, 그런 역사에 대한 자부심과 함께 어떤 식민 통치를 받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태국 사람들한테는 태국 사람들 만났을 적에도 이 얘기는 아주 좋은 얘기거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살아있는 부처로까지 존경을 받았던 세계에서 가장 오랜 재위 기간을 기록했었던 푸미폰 아둔야뎃 라마 9세입니다. 즉, 지금 현재 짜크리 왕조라고 하는데요. 이 짜크리 왕조의 9번째 국왕이거든요. 그래서 푸미폰 아둔야뎃 국왕은 1946년도에 즉위해서 2016년도죠. 몇 년 전에 돌아가신 거의 70년을 재위를 했었던 그런 아주 유명한 국왕이셨고요. 이 국왕은 정말 70년이라는 재위 기간 동안에 태국의 정치, 역사, 태국의 그야말로 사회문화 이거의 중심에 섰었던 분입니다. 그리고 이 분에 대한 존경은 태국 국민들한테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이러한 푸미폰 아둔야뎃 국왕이 있었던 나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리 좋은 측면은 아닙니다만은 1932년도 차크리 절대 왕조 시대가 입헌군주제로 바뀌게 됐었던 그 사건이 1932년도 1932년도에 첫 번째 일어났었던 쿠데타고요. 그 쿠데타 이후에 이제 군주제는 유지를 하되 입헌군주제로 바뀐 것이죠. 그리고 지금까지 무려 19번의 쿠데타가 태국 정치에서 등장을 했고 이것은 태국군이 정치 개입을 일상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일종의 우리가 정치학적으로 봤을 때 이건 진짜 하나의 오명이죠. 허나 이것 또한 태국의 특징이라고 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한 가지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이렇게 19번이나 되는 2014년도 19번째 쿠데타까지 이렇게 자주 쿠데타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봤을 적에 태국 정치가 뭔가 안정되고 태국 사회가 좀 안정적이고 큰 어떤 충격이나 변동은 없다라고 그렇게 보이는 이유는 바로 위에 말씀드렸었던 70년이라는 재위 기간을 기록을 했었던 푸미폰 아둔야뎃 국왕의 어떤 영향력, 그 다음에 그의 존재, 거기에 대한 국민들의 믿음,
즉 중심축은 국왕이 계시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국민들이 느끼는 것은. 나머지 뭐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키는 것은 어떤 자기네들 세력끼리의 어떤 자리 다툼 정도로 생각을 했던 것이 솔직히 태국 사회의 인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쿠데타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나라 같았으면 벌써 12번도 뒤집힐 상황이었죠. 그런데도 이 나라가 보기에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사회를 유지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태국 왕실과 국왕이 중심을 잡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큰 저는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정치적인 자율성과 문화적인 독창성, 사회적인 일체성을 자랑하는 소위 불교도들이 있는 나라라고 하는 것이죠. 태국 문화를 얘기할 적에 이제 불교라고 하는 말을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이것이 바로 자신들의 자율성과 또는 독창성, 일체성 이런 것들이 소위 불교도들의 불교적인 정신 이걸 바탕으로 해서 바로 이러한 일체성과 독창성과 자율성 같은 것들이 유지되고 있는 그런 나라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태국 사회의 특징을 말씀드리죠. 태국 사회의 특징이 일단 사회적인 측면에서입니다. 태국 사회는 느슨한 수직적인 위계 질서가 있지만 또 그런 것들이 지배적이지만 근본적으로 여기는 또 타일랜드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측면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느슨한 수직적 위계 질서라고 하는 것은 보기에는 그렇게 아주 강력한 어떤 그런 위계 질서가 존재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은 분명히 느슨한 형태의 수직적인 국왕을 정점으로 해서 사회 저변까지 이어지는 여러 계층적인 소위 그런 수직적 위계 질서가 존재를 하는데요. 그것이 지배적이지만 근본적으로 이들은 개인주의적인 자유가 혼합되어 있는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태국 사람들은 그 사회적인 의무라든지 책임이라든지 그런 자기 한도 내에서 자기 개인적인 성향에 따라서는 상당히 자유롭게 활동하는 게 특징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게 어떤 어느 한쪽으로 쏠리지는 않죠. 즉 태국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가 갖고 있는 위치와 거기서 해야 되는 책임감에 대해서는 분명히 어떤 그 위계 질서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고 그에 맞춰서 행동은 하지만 개인적인 차원이 되면은 개인적인 성향에 따라서 소위 프리하게 자유롭게 활동하고 또한 그러한 자유로운 활동을 사회적으로 인정해주는 그 존재를 인정해주는 게 태국 사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위계 질서 플러스 개인적인 자유로움에 대한 인정 이것이 아주 잘 조화를 이루고 있는 저는 이러한 것이 태국 사회의 하나의 유연성이고 하나의 독창성이고 하나의 좋은 장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타일랜드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태국 할 때 타일랜드 이 타이라는 의미 자체가 프리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자유롭다는 의미죠. 그래서 개인의 자유입니다. 개인적인 자유와 어떠한 분방함과 이런 거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그거를 다 인정을 해요. 그다음에 그것을 또 최대한 존중을 해주고요. 그런 가운데 그러나 느슨한 형태의 소위 상하 위계 질서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존재를 하고 그거는 스스로 느끼면서 그 내에서 행동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태국 사회의 하나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태국 사회의 특징을 구성하는 것 중에 하나의 제도적인 측면, 오래된 하나의 보수적인 제도인데요. 싹디나라고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싹디나라는 제도는 태국 신분사회제의 기본 골격을 구성하는 제도인데요. 이게 아유타야 왕국, 지금 현재 짜끄리 왕국 이전에 있었던 왕국이 아유타야 왕국인데요. 그 아유타야 왕국으로부터 전 국토의 소유주는 다 왕이거든요. 그 왕이 신하들한테 하사한 그런 하사해서 그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그 권한을 갖게 되는 거. 이게 이제 삭디나 제도라고 하는데요. 하사해준 토지의 면적에 따라서 귀족과 또는 상류층들이 형성이 되고요. 이러다 보니까 이들이 그대로 지금까지 왕으로부터 하사받은 이러한 땅을 베이스로 한 소위 그 신분이 지금까지도 계속 유지가 됩니다. 근본적으로는 왕의 거지만 다 하사받아서 그것이 승계되고 상속되는 그런 형태죠. 그래서 얼마나 큰 땅을 또는 왕으로부터 받았냐에 따라서 그 신분은 또 위로 올라갈 텐데 이것이 지금까지도 태국 사회의 면면이 이어지는 소위 뿌리 깊은 보수의 기득권 세력을 상징하는 하나의 배경이 되는 제도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삭디나를 받은 이러한 집안들이 현재도 한 1000여 개의 집안이 있다고 합니다. 이게 다 명망가로 남아있는 집안들이고요. 이들은 군으로 진출했고 또는 관료가 되거나 또는 정치계라거나 또는 경제계에 아주 깊은 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끼리 서로 혼맥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이권관계로도 이어질 수가 있지만 바로 1000여 개의 명망가 집안들이 지금도 여전히 남아서 이 삭디나 제도 하에서 만들어진 이 명망가 집안들이 그야말로 거미줄처럼
얽혀 있는 것이 태국 사회의 가장 강력한 보수 세력이요. 어떻게 보면 기득권 세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정점에는 국왕과 왕실이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태국 사회의 특징을 또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적인 서열에 대해서는 굉장히 태국 사람들이 분명히 의식을 갖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느슨하지만 분명히 위계적인 사회 질서에 대해서는 의식을 하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태국 사람들은 자신의 위치하고 있는 사회적 서열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게 인간한 감정을 가지고 있고 위아래 또는 좌우 뭐 이런 관계에 대해서 분명한 인식을 하면서 그 관계 속에서 생활을 합니다. 특히 이 싹디나 제도 뭐 이런 거에 의해서 만들어져 있고 또 그것이 뿌리 깊이 박혀 있는 귀족이나 또는 관료 계급들, 그다음에 일반 평민들, 이들은 이제 프라이라고 부르는데요. 일반 평민들과의 관계라든지 또는 뭐 부자 또는 가난한 사람들 사이에 그 차이가 존재를 하죠. 차이에 대한 존재는 수능에서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근본적으로 일종의 그 불교적인 어떤 그 윤회 사상과도 연관이 됩니다만은 근본적으로 옛날부터 내려온 전통적인 그러한 위계 질서, 예,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나타나는 어떤 사회적인 부와 빈의 차이 같은 것도 그대로 하나의 운명론적으로 또는 어떤 역사 문화적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순응하는 태도가 상당히 강합니다. 태국식 인사가 있죠. 이게 이 Y라고 합니다. 이 Y라고 하는데 이 Y라고 하는 것은 두 손을 합장을 해서 이렇게 해서 약간 고개를 숙이면서 표현을 하는 인사법인데요. 이 인사법의 각도라든지 높이, 손의 높이가 그 상대방에 대한 사회적 지위와 나와의 관계를 표현하는 아주 중요한 수단이죠. 예, 그래서 이것도 사회적 서열을 보여주는데 태국에서 태국적인 특징이 바로 Y하는 법을 보시면은 많이 나타납니다. 그 얘기는 뒤에 조금 더 해드리고요. 자, 태국 사회의 특징을 또 한번 몇 가지를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거는 중심되는 것이 바로 성차별이 적은 사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차별이 적다라고 하는 것은 남녀 간의 성차별을 얘기를 합니다. 이게 전통적으로 태국 사회의 특징 중에 하나인데 이건 태국뿐이 아니고 동남아시아 사회가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특징입니다. 이건 특히 가부장제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는 이 동북아시아 문화권하고 크게 구별이 되는 특징인데요. 이렇게 된 어떤 또 다른 변수들을 보면은 태국 사회는 이 양변 모계적인 사회 전통을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러다 보니까 여성이 사회적인 어떤 역할이라든지 하는 것에 대한 특별한 어떤 한계 또는 제약 이런 것들에 대한 기준이 이런 것들에 대한 거부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남성이 됐건 여성이 됐건 또 여성이다 하더라도 또 사회적으로 느껴야 되는 어떤 성 역할이라든지 하는 것에 대한 규정 같은 것들이 또 사회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태국 사회의 유연성이자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양변과 모계적인 사회 전통과 이로 인해서 나타나는 여성의 높은 위상을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계나 친족 상속하는 것들, 이건 것들이 우리가 얘기하는 소위 부계 사회냐 모계 사회냐라고 할 적에 보죠. 그래서 가계 전통이 어디로 이어지느냐, 아버지 쪽이냐 어머니 쪽이냐, 친족의 범위가 어디까지냐, 상속을 했을 적에 어떤 식으로 누구한테 얼마나 더 상속을 해주고 하느냐, 이게 부와 모를 모두 고려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즘은 이제 많이 변했습니다만은 이 부 쪽이었죠. 우리가 이제 가부장적이라고 하는 게 이게 아버지 쪽으로의 소위 부계 사회가 대표적인 우리 동북아 사회의 특징이고 특히 우리 사회의 특징인데 부모를 모두 고려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은 부모를 모두 고려하는 거는 이제 양변적인 부모와 모를 고려하는 거는 상황에 따라서 또는 여건에 따라서 아버지와 어머니를 다 생각한다는 건데 어떤 면에서 보면은 그러다 보니까 이 모계적인 거 어머니 쪽을 더 많이 고려하거나 좀 보는 특징이 더 큰 것 같아요. 태국 사회에서. 이런 처거제는 처가에 가서 산다는 겁니다. 신랑이 신부대를 해주는 거, 신부를 데리고 오면서 신부집에다가 그만한 어떤 대가를 지불하는 거, 이런 전통이 굉장히 많은데 태국 사회 이건 상대적으로 딸을 선호한다라고 하는 거에 하나의 표시거든요. 그 다음에 가정에서 이러다 보니까 여성의 높은 결정권이 있고, 가정 내에서뿐 아니고 밖으로 나와서 사회에서 특히 시장에서 여성들이 어떤 성 역할에 제약되지 않고 활발하게 하고 싶은 것들을 활동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이게 태국은 기본적으로 성 역할 그래서 구분이라든지 또는 성 차별 같은 것들이 굉장히 적은 사회입니다. 그래서 결국 남녀 관계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상호 의존적이고 현실적이고 어떻게 보면 실용적인 측면에서 보면 된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평등한 관계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보고 있는, 우리가 전통적으로 우리 사회를 얘기할 적에 뭐 가부장 사회다 하면서 했었던 또는 유교적인 그런 전통에서 이거 연결해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비해서는 여기는 뭐 유교적인 전통이라는 건 없는 사회입니다. 그래서 불교적인 그런 바탕이 되되 그들이 전통적으로 살아왔었던 생활 환경 속에서 양변모계적인 사회 전통 같은 것들이 상당히 우리와는 구별되는 특징으로서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태국 사회의 특징은 여성의 사회적 역할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다양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태국 여성들은 가게 안에서의 위상도 높지만 이게 실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나왔을 적에도 그런 것들을 다양하게 발현하는 것들이 많이 목격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런 건 있습니다. 제도적인 차원에서 여성이 남성에 비해 낮았다는 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제도적인 차원에서 좀 남성 우위적인 그러한 어떤 제도들이 많이 작동을 하고 있었지만 실생활하는 차원이죠. 이런 데서는 여성이 실질적인 권위와 또 여러 가지 경제 관리권까지도 잡고 행사를 하고 있었고 지금도 역시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글쎄요, 저의 경험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요, 저는 이제 교수니까 이제 가서 거기 있는 대학의 교수님들도 보게 되고 특히 무슨 뭐 관료들하고 회의도 하게 되고 뭐 이러는데 제가 관찰했을 때 처음에 놀랐던 것이 대학 교수사에 보면은 뭐 최소한 남성 여성이 50대 50 이게 아니고요, 여자 교수님들이 사실 더 많아요. 그리고 관료의 잡단 들어가면 물론 남성들이 있긴 있는데요. 많습니다. 많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여성들이 상당히 많고요. 또는 법조계 같은 데를 봐도 그렇고요. 이래서 이런 쪽의 분야에 여성들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많고 특히 뭐 교육계 같은 경우에는 여성 교수님들이 훨씬 많습니다. 이런 건 뭘 얘기하냐면은 여성이 사회적으로 진출해서 자기 능력에 따라서 일하고 또는 뭐 직업을 갖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여성으로서의 차별이라든지 하는 건 받지 않았다는 얘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봤을 적에 이게 태국뿐이 아니고 동남아 사회를 갈 때마다 제가 느끼는 건데 여성의 사회적인 역할에 대한 어떤 사회적인 제약이라든지 이런 건 전혀 볼 수가 없는 상대적으로 여성들의 사회적인 위상이 상당히 높다라고 하는 것이 좀 비교적인 관점에서 특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실생활에서 실질적인 고리도요, 어머니와 딸, 즉 엄마 쪽이죠. 엄마, 딸, 할머니, 이모 이런 쪽으로 담당을 합니다. 신랑들의 뭐 신부대 지출을 한다거나 결혼을 했는데 우리 같으면은 시댁에 들어가서 사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는 이제 처거제, 신랑이 그냥 처갓집에 가서 사는 것이죠. 그 다음에 딸에 대한 주택 상속제, 이게 참 재밌는 건데요. 우리는 요즘에 뭐 다 딸, 아들 구별 안 하고 다 n분의 1로 물론 상속도 합니다만은 전통적으로 이런 동남아 사회, 태국 사회에서 만약에 여성의 실질적인 위상을 보여줄 수 있는 것 중에 이게 하나가 상속인데 딸이 셋이 있고 아들이 셋이 있다 그러면은 살아계신 부모님이 뭐 집이 됐건 뭐 가구가 됐건 또는 뭐 재물이 됐건 어떤 식으로 상속을 하실 것 같습니까? 누구한테 제일 많은 상속분이 내려간다고 생각을 하세요? 저도 이게 뭘까라고 하면서 관찰한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였습니다. 결혼을 하지 않은 막내딸한테 제일 많은 걸 상속을 해줘요. 이유는 뭐냐? 결혼을 하지 않은 막내딸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계신 부모님을 가장 오래 모실 수 있는 조건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만한 책임감도, 가족에 대한 책임감은 덜하니까 부모님을 오래 모실 수 있기 때문에 걔한테 제일 많은 것을 상속을 해주는 것이 서로 좋은 거죠. 그래서 잘 봉양을 해라, 이런 의미도 되는 것이고, 저는 이거를 관찰을 하면서 느꼈던 게 정말 실용적이다, 정말 합리적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냥 무턱대고 뭐 딸한테 이게 아니고 아니면 뭐 아들한테 이게 아니고요. 이유가 있는 거죠.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부모님을 모실 수 있는, 그러니까 거기에 합당한 상속 지분을 준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막내 결혼하지 않은 딸한테 많은 것이 간다라고 하는 건 저한테는 굉장히 좀 쇼킹하면서도 굉장히 신선한 그러한 특징이었습니다. 현대 중산층이라든지 지식인 여성들의 말씀드렸듯이 사회적인 참여라든지 활동 또한 굉장히 많습니다. 성이 없던 사회입니다. 생전 중에 이게 또 하나 말씀드려야 될 게 성이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없었습니다. 지금은 뭐 있는 사람들 많이 있지만 이 동남아 사람들, 특히 태국 사람들은요, 살아서 생전 중에 친족 집단의 중심 생활에 초점을 맞춥니다. 즉, 자기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즉, 자기가 손자였을 때와 늙어서 조부모 올 때까지의 그 가족 관계 속에서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지, 가문이라든지 또는 혈통이라든지 또는 우리가 어느 집안의 몇 대 손이라든지 하는 이런 소속의 유교적인 또는 가부장적인 이러한 거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별히 성이죠. 패밀리 네임입니다.
예, 저처럼 뭐 윤이라든지 김이라든지 이라 이게 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살아서 생존할 적에 나와 부모 또는 할머니와 나와의 관계, 이 관계만을 알아야 되고 그게 옆집이 됐건 뭐가 됐건 그게 성으로서 구별할 필요는 없었던 것이죠. 결정적인 이유가 또 하나가 있는데요. 이 태국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 조상 제사 개념이 없습니다. 우리 같으면은 못 봤던 조상들을 몇 대 할아버지 뭐 하면서 우리가 제사도 하고, 예, 그 뭐 정기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조상에 대한 제사 개념이 없습니다. 물론, 이 돌아가신 부모님이라든지에 대한 그 어떤 공경이라든지 이걸 안 한다는 소리는 아닙니다. 집안에도 잠깐의 그러한 어떤, 제사상 같은 것을 항상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올리기도 하고 인사는 드리지만 우리처럼 뭐 찾아가서 또는 뭐 보지도 못했던 뭐 할아버지 할머니 어때서는 연결하면서까지 하는 조상 제배라든지 제사라든지 숭배 개념이 없습니다. 때문에 이러한 배경에 의해서 성이 구태여 없어도 되는, 예, 것이 바로 이런 동남아사의 태국사의 특징이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양변적인 그런 전통과 함께 한마디로 그냥 없어도 되는, 예, 그 실용적인 것이 기준이라고 보죠. 그러나 현재에는 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명함을 받아오면 성들도 있는데요. 근대 이후에 이거는 소위 근대화 과정 속에서 생긴 행정제도의 영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정부가 소위 좀 이렇게 국민 관리도 해야 되고 주민도 등록해가지고 누가 어떻게 사는지도 알아야 되니까 성 좀 가져라. 그런 소위 편의성 때문에 행정제도적인 영향 때문에 현재의 성은 생겼지 소위 이 성에 대한 중요성에 대한 의식은 아직도 굉장히 작습니다.